지난주에 저희가 한국 화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북한 화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또 북한 화교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방 후 시점으로 보면은 한반도에 약 8만 명의 화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6만 명 정도가 북한에 있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훨씬 더 많은 화교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뭐 어디로 갔느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그 중에 다수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1958년 기준으로 약 14,000여 명의 북한 화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랬다가 이제 1960년대에 이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1966년도에 평양 중학교 사건 그래가지고 평양의 그 화교 학생들이 막 모택동 사상을 찬양한다, 지지한다 막 이러면서 뭐 오성홍기를 휘날리고 이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얘네들 뭐냐 그러면서 화교 학교를 폐쇄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또 많은 중국 화교들이 본국으로 귀국을 했었고 그런데 또 재밌게도 이제 1960년대 뭐 70년대 이렇게 하면서 또 중국에서 또 추가로 넘어오더라고요. 문화혁명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또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북한에서 넘어간 화교들은 또 길림성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착해서 뭐 화교 농장, 화교 농장을 건설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북한 화교의 숫자들은 줄어들어서 이제 최근에 중국 측 기록을 보면 약 4,000에서 6,000 명 정도의 북한 화교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평양에 거주하고 그 외에도 뭐 신의주, 원산, 청진 이렇게 다양한 도시에 화교들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한 화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거는 이 북한 화교들이 우리나라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탈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중요한 루트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으로 갈 때 그 북한 화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북한 화교들은 또 중국을 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 특히 이제 조선족 브로커들과 이제 연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화교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이제 넘어올 수 있는데 이 탈북 루트가 또 다른 루트는 이제 북한의 국경 수비대들한테 뇌물을 주거나 매수를 해서 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해요. 막판에 배신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화교 플러스 조선족 루트는 조금 더 안전한 옵션으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브로커 비즈니스라고 해야 될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화교들이 이제 무역을 통해서도 하는 거고 또 이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을 이제 송금을 하잖아요. 이 송금을 할 때도 이 비슷한 루트를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에 한 300에서 한 400만 원의 돈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계를 통해서 보내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북한에 뭐 인편으로 전한다든지 인편으로 대부분 전할 경우에도 뭐 배송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당연히. 중간에 걸리면 그 사람들의 신변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수수료가 거의 한 40에서 막 50%그 정도의 수수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럼 뭐 300만 원 보내면 150은 결국은 이제 그 북한 내부에서 쥐는 거는 150.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또 뭐 사진도 하기 위해서 사진, 동영상,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북한 화교들이 있으면 북한 화교들은 이제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중국 휴대폰으로 이제 뭐 위챗이라든지 뭐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송금이 돼서 바로 계좌 이체되면 현금을 쏴주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북한 화교를 통해서 송금하면은 그게 한 뭐 30%한 정도로 좀 송금 수수료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비싼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은 그런 걸 굉장히 고마워한대요.
높은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그 소중한 돈을 사실은 뭐 한 300 정도 보내면은 북한에서는 1년 넘게 1년 정도 충분히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서 100불 정도 돼. 돈이 보내줘서 정말 감사하겠어. 정말 고맙다. 돈 많은 받았다. 잘 쓰겠다. 고맙다. 2,800원 받았다 정확히. 정말 감사하다네. 인사 16번 하게 있구나. 네네. 수수료 30%면 엄청 비싼 이게 거예요. 그래, 천 불, 1,000불 넘게. 수수료 1,000불 넘죠. 네. 엄청 네. 비싼 거야. 엄청 비싼 거지만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거기에도 이제 북한 화교들이 이제 그런 커넥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제 그 북한 화교들의 좀 사회적 위치, 뭐를 이제 북한 인민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좀 살펴보면 굉장히 뭐 당연히 한국 그 남한에서처럼 약간 이중적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북한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국인으로서의 특혜를 좀 받기도 해요. 그래서 뭐 북한 당국에 의한 어떤 감시와 통제, 뭐 세금이라든지 한국 드라마 또 봐도 되고. 네, 이념 교육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역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국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중국과의 어떤 문화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사회로 한국의 어떤 K-팝, 뭐 한류, 뭐 이런 컨텐츠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경로로서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화교들과의 접촉을 이제 좀 감시하고 차단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런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물품을 북한에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19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북한 경제가 한창 어려울 때, 그 고난의 해군 뭐 이럴 때 이런 북한 화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중요한 물자, 생활 물자들을 수입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큰 부를 축적해서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히 부유층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고급 중국 브랜드나 뭐 한국 학용품을 사용하는 화교 학생들을 이제 북한 학생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그 화교들의 그 물건 같은 것들 다 이른바 장마당에 나가서 파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뭐 어떤 그런 일종의 비공식 마켓 뭐 그런 데서 유통이 되는 거겠죠. 근데 화교들이 그렇게 물건을 들여오는 거는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네, 북한 당국에 무역이니까. 네네네. 중국과 또 잘못 건드리면 또 중국 정부랑 또 마찰나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 화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국인, 뭐 한족,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한의 그 화교랑은 약간 다른 게 그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생각하면 일제 시대 때 거기가 이제 만주 벌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 만주족, 조선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예를 들면 뭐 러시아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뭐 한족이나 만주족일 경우가 있고 할머니가 조선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함경북도 출신의 할머니가 만주로 갔다가 이제 예를 들면 한족 혹은 만주족 할아버지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럼 그 아들이 이제 그 중에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북한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북한에서 보면 화교죠. 그렇지. 네, 북한에서 보면 화교인데 북한에 와서 이 사람은 또 북한 여자랑 결혼을 해요. 또 애를 낳아. 그러면 이 이제 손자는 북한 손자는 북한 사람이죠. 그치.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화교야. 근데 또 중국 넘어가면 거기에 삼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선족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는 또 한족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또 한 다리 건너고 그런 친척들 중에서는 중국인도 있을 테고 조선족도 있을 테고 화교도 있을 테고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경계인의 그런 존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근대적인 개념의 어떤 국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단의 역사 때문에
분단의 현실로 인해서 이들의 경계가 굉장히 이제 분절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통일된 한국 한반도에서 조선족이 있고 화교가 있었다면 그들이 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고 더 긴밀한 어떤 상호 협력, 상호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무역 관계라든지 뭐 협력,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 추구되고 했을 텐데 이런 분단 현실,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어떤 경계, 거기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들 간의 어떤 마찰, 갈등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탈북민들이 탈북을 할 때 북한 화교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뭐 이제 선량한 조선족들은 또 도움을 많이 주겠지만 또 어떤 조선족들은 그렇게 좀 불안한 신분에 있는 탈북민들을 좀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그렇죠. 해서 뭐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그래서 탈북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조선족 브로커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경계인 얘기하셨는데 또 경계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 있잖아요. 유우성 씨라고. 아, 유우성 씨.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처음으로 북한에도 화교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사실은 유우성 씨를 저는 유명한 경계인 얘기에서 송두율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 유우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화교를 인식하게 됐는데 또 이 유우성 씨 그 사건이 생각보다는 그 화교 북한 화교의 문제랑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온 화교, 그러니까 탈북 화교는 공식적으로 탈북민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들이 남한으로 올 경우에 중국인이요? 정착 중국인이지만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남한에 온 탈북 화교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지원을 해서 중국 여권을 발행해주지 않는다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민으로 일종의 신분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도 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벌금형이 내려져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더욱 알려진 거는 이분이 이제 간첩 혐의로 약간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이 사람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최근에 또 보복 기소했다고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보복 기소했다. 그 부분 나오는데 이 보복 기소한 부분이 뭐냐?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교들이 그런 브로커 북한으로 송금을 한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유우성 씨가 이 브로커 역할도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탈북민들의 돈을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수수료도 많이 뭐 먹었겠네. 네, 당연히 수수료도 이제 받았을 텐데 이게 이제 기소유예 판정이 났는데 여기 이제 보복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왜 기소유예가 났을까? 이게 브로커들뿐만 아니라 이제 탈북민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외국한 규제라든지 뭐 북한에 대한 뭐 제재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근데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탈북민들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보내는 거는 약간 인도적인 차원에서 용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뭐 걸린다고 해도 기소유예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처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도 기소유예로 이렇게 처분이 된 거를 검찰이 뭐 보복 기소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유우성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탈북 화교들 한 세 분이 2021년도에 난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탈북민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난민 신청을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한국 법원에서 그 난민에 대한 거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유는요? 그 이유는 탈북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뭐 탄압을 받았다든지 신변의 위협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뭐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의 화교에 대한 어떤 뭐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외국인으로서의 대우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해서 탈북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난민으로도 인정을 할 수 없고 난민으로 인정하려면 이제 뭐 다른 사유가 있어야 그럼. 되고 중국 국적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여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 경계에 있어서 네. 소위 말하는 무국적 신분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신분증에 보면 영어로 stateless라고 아, 무국적이라고 표기가 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나라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분단 시대의 분단의 어떤 현실 속에서 그 국가 간 경계에 존재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거죠. 네. 또 비슷한 맥락에서 특이한 게 중국 그 지역에 조교라고 있더라고요. 조교? 이게 뭐냐면은 조는 이제 조선 조자고 교는 이제 화교 교자인데 화교할 때 교자인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 몇 세대에 걸쳐서 북한 여권만 들고 거기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분들이 한 몇천 명 중국에 있다고 살고 하는데 있는데.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중국인도 아니고 근데 북한인이지만 어떤 북한 국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탈북민으로. 북한에서 떠나온 지가 몇 꽤 세대가 됐는데 지난 꽤 거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탈북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분단 이전에는 사실은 한반도에 있던 화교들이 다 하나의 비슷한 커뮤니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남북 간에 이제 분단이 되면서 남한에 있는 화교들은 대만으로 이렇게 국회 정체성이 귀속되고 이제 북한에 있는 화교들은 한편으로는 그 중국 본토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일성 사상을 이렇게 주입식으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준비한 사진 보시면은 이게 청진에 있는 중국인 중학교 창립 60주년 행사 사진들인데 보면 이제 마치 그 북한 학생들처럼 그러네. 빨간 알 수가 마우라를 없네. 이렇게 하고 한복도 입고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에 이제 북한 정부에서 중국 화교 학교들을 일종의 북한화 작업을 한 거예요. 중학교. 그 전까지만 해도 화교 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식 교육을 했다면 1960년대 이후에는 이제 화교 학교들을 관리해서 아예 얘네들을 이제 북한화 시켜라. 그래가지고 김일성 사상을 가르치고. 네. 근데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게 북한인지 중국인지 구별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희부터 비슷비슷해서. 아직까지도 중국 대사관에서 정기적으로 이 화교 학교들을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이제 뭐 또 불쌍하다고 이렇게 기부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화교 학교의 화교 학생이에요. 근데 한복을 입고 방문한 어떤 중국 대사관 이제 대표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크나큰 김일성 장군의 은혜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멀리 또 네. 어버이 실황님 그것도 있지만 또 오성홍기도 그러네. 걸고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다. 중국 화교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으로서의 북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화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왕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단둥이나 그 중국 지역에 머무르면서 무역을 하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자기 신분증 갱신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시면 중국 본토로 와서 정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착을 하지만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음식도 나눠 먹고 또 동창회도 하면서 이런 거 보면 이제 평양 중학교 중고등학교 동창회 사진인데 이분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겠어요? 학창 시절에 불렀던 뭐 김일성 장군에 대한 그런 노래를 하겠죠.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이제 소회하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제가 그 중국 산동성에서 갔을 때 한국 그 남한 출신의 화교 분들도 거기에 모여가지고 노년을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무실 같은 거 빌려놓고 거기서 이제 마장 하루 종일 이제 마장하면서 같이 이제 노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심 시간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식으로 밥을 먹는데 거기에 꼭 음식이야? 김치 있고 김치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중국식인데 김치가 없으면은 먹는 방식이나 이런 건 그렇죠. 중식인데 네, 김치는 항상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중국에 정착한 북한 화교들, 그다음에 남한에서 살다가 산둥으로 가서 정착한 남한 화교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고향은 북한 혹은 남한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참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은 조금 널리 알릴 필요가 있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야 뭐 다양한 삶의 형태나 국적이나 이런 것도 좀 이해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결국 언젠가는 이런 분들이랑도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탈북 화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네, 난민으로 인정하고 사실은 그 북한에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네. 난민으로 인정하면 정치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일이 좀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뭐 중국 측에서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긴 북한 한데. 측은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외교적 문제도 있고 해서 복잡하긴 할 텐데 아무튼 이제 이 다양한 조선족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국가의 경계에 존재하는 경계인들이죠. 이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 참 이런 국가라는 어떤 개념, 국적, 어떤 민족성, 종족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거고 또 개인은 그것을 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이용하기도 거고 하고.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남한의 어떤 그 반도적인 틀에서 봤을 때 어떤 민족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심프로가 잘 말해줬지만 조금 더 다양하고 좀 유동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큰 것 같아요. 언제 기회 되면 한국인을 중심으로 표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제일교포, 조선족, 육커, 맞아요. 네. 이게 조교, 화교, 네네. 중국 화교, 한국 화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치. 말씀드린 대로 한 다리 그치. 건너면 친척이고 다 그런 건데, 그렇죠? 1941년, 43년에는 근데 다 같이 그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냉전 시대의 어떤 그 그어진 국가의 경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정말 갈라지는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된 거죠. 표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정도로 오늘 아주 다양한 토픽들을 다뤘는데 좀 산만하긴 했지만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멀리 한번 대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청자분들께서 애청자분들께서 저에게 대만 화교가 대만 국적, 대만 정체성 얘기를 하는데 대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대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뭐 대만도 갔을 때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